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아마 진시황일 겁니다. 기원전 221년 전국 시대를 통일한 그는 중국 역사에 미친 영향도 크지만 상당한 기행을 펼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흉노족을 막겠다며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을 쌓았고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병마용갱을 건설하기도 했죠. 또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학자들과 책을 전부 불태운 분석행위로 중국 역사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인데요. 죽음이 두려웠던 그는 영원히 늙지 않는 불로장생의 명약을 찾아오라며 한반도로 3,000명의 신하를 보내기도 했으나 고작 50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죠. 죽은 생명체를 살려내는 의사는 없지만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국가는 있습니다. 한국인데요. 그리고 여기 한국이 생명의 땅으로 바꾼 대륙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농작물이 성장할 수 없는 아프리카 사막에서 감자를 키워내고 옥수수를 수확하고 젖소까지 보급하더니 알제리에서는 새우 양식까지 성공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프리카인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농작물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2024년에 놀랍게도 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건데요. 일본 언론은 이를 2019년을 원년으로 하는 일본의 연호를 따 레이와의 쌀 소동이라고 부릅니다. 마트마다 쌀 판매대는 텅텅 비었을 뿐 아니라 마트 앞에는 쌀이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건 잡곡류, 그 외에는 인터넷을 뒤져야 겨우 구할 정도입니다. 사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왜 일본에서는 쌀이 부족해진 것일까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폭염 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 외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이 찾아와 쌀 수요가 높아졌다는 것, 태풍으로 인한 비상용 쌀 구입이 많아졌다는 등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주식인 쌀이 부족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합니다. 1990년 560만 톤에서 2021년에는 371만 톤으로 약 30% 감소했는데 이는 식습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소일 뿐 일본처럼 쌀을 구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닙니다. 마트 매대에서 쌀이 사라지는 일은 겪어보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쌀이 넉넉해지기 시작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불과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을에 벼를 추수하고 나면 논에 보리를 심어 이듬해 모내기 전에 수확했는데 보리가 제대로 맺히기 전,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나는 4월까지는 보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 시기 먹을 것이 없다 보니 허기를 달래기 위해 풀 뿌리며 나무 껍질, 칡뿌리를 캐서 먹었죠. 소화도 잘 안 된 나무 껍질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때 나온 말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그 시기 우리는 북한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죠.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으로 인구는 매년 크게 늘고 있는데 주식인 쌀 생산량을 어떻게 늘릴까 고민하던 우리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밀수. 중앙정보부 요원이 종자 반출을 금지하던 이집트로 몰래 날아가 나다 품종 한가마니를 밀수했습니다. 이를 가져와 농진청에서 시험 재배를 했는데 기존 벼보다 30% 증산 효과가 입증되면서 기적의 벽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외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범죄 행위지만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스스로를 제2의 문익점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었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농진청 실험에서는 증산 효과가 입증됐는데 일반 농가에 보급해보니 결과가 딴판이었습니다. 애초에 열대지방에 맞는 쌀이기 때문에 가을이 있는 우리 기후와는 맞지 않았던 것. 그런데 중앙정보부가 이집트에서 쌀 종자를 밀수하기 훨씬 전부터 미국에서 쌀 종자를 연구하던 한국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허문의 명예교수입니다. 한국이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몸부림칠 당시 벼 6종의 세계 최고 권위자는 미 텍사스 A&M 대학교의 헨리 비첼 교수였습니다. 1959년 미국 유학길에 오른 그는 베를골턴 조국의 식량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하고 다짜고짜 헨리 비첼 교수를 찾아가 작물 육종학을 배우기 시작하죠. 당시 전 세계적으로 두 종류의 쌀이 재배되고 있었는데 하나는 자포니카, 또 하나는 인디카입니다. 자포니카는 한국, 일본, 대만에서 주로 먹던 종자로 쌀알이 짧고 찰기가 있습니다. 인디카는 흔히 안남미라고 불리는 종자로 베트남, 태국, 그리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 대부분이 소비하는 종자입니다. 자포니카는 찰지고 맛이 좋았으나 병충해에 약해 단위 생산량이 인디카에 비해 월등히 적었고 한국에서 인디카를 재배하자니 열대에 적응한 종자라 한국 기후와는 맞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허 교수는 맛이 좋은 자포니카와 생산량이 많은 인디카를 교배해보기로 했는데 그의 계획을 들은 주위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99%의 확률로 불임이었으니까요.
허교수는 1%의 가능성을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포니카와 인디카를 1차적으로 교배한 후 그중 불임이 아닌 종을 분류해 이들을 다시 인디카와 교배하고 또 불임이 아닌 것을 분류해 교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이로써 전 세계 벼 6종 분야의 큰 이정표를 세웠는데 그렇게 탄생한 것이 IR667, 우리에게는 통일벼로 잘 알려진 종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허교수가 성공한 통일벼를 전국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1976년 3,621만 석의 수확량을 기록해 쌀의 자급자족을 실현시켰습니다. 1977년에는 1000제곱미터당 494kg으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고 1년 뒤에는 500kg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 벼가 개발될 당시 일본 학자들은 회의적이었지만 세계 최고 수확량을 기록하자 잽싸게 종자를 가져가 일본 통일벼로 개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통일벼는 생산량이 높은 인디카를 교배해서 만든 종자이기 때문에 찰기가 부족했고 찰기가 부족한 쌀은 자포니카만 먹던 한국인의 입맛에 상당히 낯설었습니다. 맛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포니카의 절반 가격에 팔리기 시작했는데 가격이 받쳐주질 않으니 농민들이 이를 회피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일본 품종인 아키바레를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금지할수록 인기는 높아졌습니다. 미국 상들은 농민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아키바레를 재배하도록 권유하다 보니 결국 대부분의 농가가 통일벼를 재배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10년 만에 통일벼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죠. 그런데 1992년 국내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이 통일벼가 아프리카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혹시 교자채신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뜻인데 한국이 아프리카 세네갈을 도운 방법이 꼭 교자채신과 같습니다. 대서양 연안에 자리 잡은 세네갈은 서아프리카 중 쌀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미국 농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세네갈의 1인당 쌀 소비량은 2023년 기준 136.3kg인데 쌀이 주식인 한국은 2023년 기준 56.4kg에 불과합니다. 세네갈의 국화가 벼일 정도로 쌀에 대한 애정과 갈망이 크지만 문제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 쌀 소비량의 절반을 외국에서 수입했죠. 하지만 수입쌀을 먹으려면 이를 사 먹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전체 가구의 18.8%가 식량 부족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쌀 농사는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물속에 잠겨 있어야 하지만 사막에서 이런 환경은 꿈도 꿀 수 없는데요. 그래서 세네갈이 한국농진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2016년 농진청이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에 뛰어들게 된 배경이죠. 2010년 한국은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잠비아,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20여 개국이 참여하는 한국-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의체를 출범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이 협의체 중 한국을 제외하고 20개 넘는 국가가 전부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농진청은 이들에게 쌀을 제공하기보다 현재 적합한 쌀을 재배해 자급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기 시작했죠. 즉 현지에서 농사짓기 적합한 벼 품종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가장 먼저 성과가 나온 곳이 바로 세네갈이죠. 그리고 세네갈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줄 키 종자가 바로 통일벼였습니다. 농진청은 통일벼를 베이스로 아프리카 기후와 토양에 맞게 품종 개량 연구를 시작했는데 오랜 연구 끝에 세네갈형 통일벼 품종인 이스리가 탄생했습니다. 이스리6, 이스리7으로 명명된 이 품종은 한국의 밀양 23호와 태백을 세네갈로 가져가 현지 적응 시험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2018년부터 세네갈의 농업연구청이 보급을 시작한 후 재배 면적이 500헥타르에 불과했다가 2021년에는 무려 2만 헥타르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생산성도 놀랍습니다. 현재 토착 품종이 1헥타르에서 1.5톤가량의 쌀을 생산하는데 이스리는 1헥타르에 6에서 7톤가량의 쌀이 나옵니다. 자포니카 특유의 윤기와 인디카의 포슬한 식감이 더해진 이스리는 현지인들의 밥상도 사로잡았죠. 물론 농가 소득에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선호도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현재 토착 품종인 사헬이 1kg에 350세파프랑에 거래된다면 이스리는 1kg에 400세파프랑에 판매됐으니까요. 1kg에 100원 차이라면 3배 이상의 수확량을 자랑하는 이스리를 재배하면 농가 소득이 단순 계산해도 3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네갈 정부에서도 세네갈 농부들에게도 세네갈 국민들에게도 모두 이익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프로젝트죠.
세네갈을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아프리카 19개 국가에서 개발된 쌀 품종만 55개에 이르는데 말라위에서 2개, 말리에서 1개가 품종 등록을 완료했고 우간다, 케냐, 가나 등에서 8개 품종에 대한 등록 절차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9개 국가에서 37개의 품종이 현재 적응 평가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역시 도시화와 인구 증가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농가는 줄지만 쌀 소비량은 느는 추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아프리카의 쌀 생산량만으로는 늘어난 소비량을 감당할 수도 없죠. 조창용 코피아 세네갈 센터 소장은 세네갈을 비롯한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등 서아프리카 사람들의 주식은 쌀이다. 이들 지역에서 소비하는 쌀의 양이 1인당 연간 100kg 이상이라며 그러나 쌀 자급률을 보면 세네갈은 50%, 감비아는 20% 수준이다. 코피아 세네갈 센터는 주곡 자급률 달성 촉진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한국을 신처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1970년대 일부 한국인들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비닐하우스를 개발해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생산하는 백색혁명을 이뤄내 겨울에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됐죠. 모든 것이 풍족한 2024년 현재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차관을 제공하거나 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들의 토양에서 직접 쌀을 재배할 수 있는 품종과 재배 기술을 전수해줬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굶주림에 시달리던 아프리카에 희망을 나눠줬죠. 이런 것이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